제가 다룰 주제는 언론과 관련된 주제이고요. 여러분들 앞서 강의 자료를 봤더니 이 2차 혁명, 2차 산업혁명도 지나고 3차 산업혁명도 지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기대할 것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의 주제는 이제 일단 요점을 말씀드리면, 자치분권을 하자, 필요하다, 해야겠다라는 주장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여전히 권력은 점점 집중되어 있고 비대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지역 단위로 권력을 분산하는 이 자치분권은 대선 공약이고, 선거 때마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이다, 자치분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현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실상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시대, 3차 산업 시대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차나 2차 산업 시대, 조선시대 봉건적인 시대와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자치와 분권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저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하고, 시민사회에서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들을 강조하지만 언론을 자치분권하지 않고, 언론이 자치분권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로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행정, 제도, 역사,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 언론이 생뚱맞게 왜 들어가느냐? 왜냐면 우리 언론에는 자치분권이 없습니다. 보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치분권과 언론을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은 우리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은 2차 산업시대 또는 1차 산업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일단 증명을 하려고 이 시간 여기에 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6가지 주제로 일단 앞에 첫 1시간은 자치와 분권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제도적인 이유로 설명하는데, 저는 시대의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주사회에서 정착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분권,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불가피한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치분권, 지방분권 역사 공부하셨죠? 네. 예, 그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순서가 달라서 역사를 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서 제가 앞서 집어넣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봉건 시대에도 지방자치를 했고, 제한적이지만 심지어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지방자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상 군사독재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됐고, 자치와 분권이 중단됐고, 중앙의 모든 권력과 자본, 돈,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는 사회가 됐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지방자치를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이 6.29 선언이라는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의 기점이라고 삼는 시점에 지방자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연배들을 보시니까 6.29 선언이 뭔지도 잘 아실 테고, 그때 기억이 생생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는 노동자나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이제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독재 권력 치하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어떤
피해 혁명이 아니라 평화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제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나온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던 우리 국민들이 그 대국민 약속을 6.29 선언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럼 한번 우리가 믿어보겠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헌법이 바뀌고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약속한 것들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 공정한 선거, 정치범 석방, 인간 존엄성 및 기본 인권 신장, 자유 언론 창당, 정당 활동 보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이런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는 각도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도 이 6.29 선언에 들어 있는데 그게 들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게 왜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상 우리가 90년대 이후 민주화를 하면서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커다란 어떤 목표, 명제, 아젠다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계속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이런 지역 정책에 있어서는 뭐 커다란 정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공약을 강조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봄에.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지방분권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1조 1항 2항 다음에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걸 아예 명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헌법 조항에 명시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의 모든 법 조항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이 국가의 모든 정책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분권 헌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68.1%, 뭐 반대가 20.9%.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국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 견해차가 굉장히 크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국민들의 거의 70%까지 지지하는데 안 될까요? 왜 국민들의 70%까지 지지하는데 내가 이걸 좀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섭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얘기 나오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하면 서울이 너무 살기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교통 혼잡 비용이라든가 환경 비용이라 이런 게 들어가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이제 지방은 인구가 과소해서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뭐 지방이 소멸된다. 지방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져서 국가 차지가 위태롭다. 자, 이런 주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런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니고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보다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단 제가 강조하는데요. 제가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시대 바뀌는 것은 2차 혁명에서 3차 혁명.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하고 요 PPT하고 약간 다릅니다. 강의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제가 동일한 강의로 지금 뭐 서울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지금 뭐 대구에서도 해서 오늘 서울이 마지막 4번째인데 저 강의를 하면서 살짝 좀 제가 강의의 내용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차이는 없고요. 내용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분권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사회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주사회에서 이제 정착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나마 지금 여기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지방의 수도권의 무슨 용인, 안양 이런 데 가면 그 지역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90%는 뭐가 있으신 분이에요? 고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진 않지만 어쨌든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운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 분들은 그냥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0%가 지금은 비정상입니다. 10%밖에 되질 않아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한 30년, 4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고향이 없어집니다. 고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5명의 공통점은 뭔가요? 뭐 뻔하죠, 질문? 일단 제일 쉬운 공통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 이분들 말고 다른 몇 분들 있긴 있었지만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네, 두 번째 공통점은? 자, 그럼 일단 그걸 못 하시면, 자, 이분들. 공통점은 뭐예요? 역대 대통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이분들의 공통점하고, 정답이 먼저 보이. 이분들의 공통점. 지금 10명이죠? 11명이네요. 11명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라고 질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긴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지방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표준말 쓰지 못하고 각 지역에 자기 고향에 사투리 악센트가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반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출범했을 때 이제 장 차관이나 주요 요직들을 이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선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많고 그래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꽤 진통을 겪고 이제 조각을 하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문재인 정부 4대 권력기관 감사원, 검찰 등등 하고 장차관 후보 어쨌든 이 문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를 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출신지를 배려해야 됩니까? 배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배려해야 되죠. 만약에 배려하지 않았다면 잘된 인사라고 했을까요? 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만 다 채웠다. 호남 사람들만 다 했다. 영남 사람들로만 다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 출신 있는 사람들로만 다 장관을 했다고 하면 비난을 받겠죠. 왜 지역 안배해야 돼요? 왜 출신 지역을 안배해야 됩니까? 지역별로 골고루. 왜는 설명하지 못했지. 어쨌든 지역별로 장차관들을 골고루 배치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장차관들이 나라 일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별로 골고루 뽑아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동의하죠. 정말 여러분들 동의하셔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셔요. 왜냐? 여기서 지금 고려한 건 뭐예요? 출신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제주도 사람도 있고 출신 지역을 골고루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출신 지역을 골고루 뽑는다면 다음으로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향을 위해서 출신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들이 뽑은 시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남 창녕 출신일 거예요. 그분이 경남 창녕 고향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서울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차관을 뽑을 때 지역 출신 인사를 골고루 하는 것도 고향이 어딘지를 따져서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따지지 않나요? 지금 광주에 살고 있고 대구에 살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돼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출신 지역만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는 왜 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90%가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서울 출신이라고 하신 분들도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의 딴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나라 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를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는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고향 출신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지역을 살릴까요? 제가 90년대, 2000년대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노고천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 출신, 특히 학교 동창 해서 별 관심들이 없어요. 안타깝긴 한데, 나는 고향에 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고향에 사람이 없으면, 애들이 없으면 학교 문 닫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학교를 억지로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당신 지역에서 출신 인사인데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좀 대주십시오.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을 위해서 일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만 반짝. 언제? 선거 때. 그래서 당선되면 좀 있다가 임기를 채우고 가는데 당선이 안 되면 싹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인간의 본능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선이지 고향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나라의 대표를 뽑을 때 그 사람의 고향만 보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안 보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안 바뀌었다 하고 자꾸 지금 그 각도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우리 역사의 지난 100년은 우리 지난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예외적인, 그리고 앞으로 있을 4차 혁명, 5차 혁명이 있어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 아주 예외적인 한 세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예외적인 시대를 산 세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주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주의 시대.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에도 없었고 다시 도래하기 힘든 시대였고, 이러한 이주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제의 수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제의 수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연해주로, 중국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196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일자리가 있는 먹고 살기 편안한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주를 했습니다. 대부분 도시로, 특히 대부분 이런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그래서 지금은 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이 서울 남산 주변이 과거에는 이런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살았어요, 거기? 거기 동네 원주민이 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주해 오신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느냐? 무작정 상경.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젊으신 분 몇 분 빼놓고 무작정 상경하면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이 무슨 뜻일까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집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던, 그래서 서울역 앞에 파출소에 가가지고 붙잡히고 뭐하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90%에 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서울 시민의 90%가 사실상 그런 지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서가 다릅니다. 이건 고향 시대의 정서. 동요에서부터 유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요즘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르죠. 두고 온 고향, 고향에 두고 온 연인, 나를 버리고 떠난 연인, 이들을 그리워하는 게 대중가요였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느냐? 지금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는 귀농 귀촌을 장려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1958년 개띠고, 그래서 뭐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 그룹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든지 대학을 가든지 졸업하고 직장을 해서 서울에 남아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50명 중에서 지방에 내려간 아이들은 10%도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정착의 시대.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중에 대표적인 게 고향의 봄이죠. 이건 뭐 동요 수준이 아니라 애국가 아리랑 다음으로 전 국민들이 뭐 어디 나가면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거민정 교과서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학과 교수님한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빼느냐 그랬더니 저보러 불러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 아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교수님 말씀이,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애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시대 정서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주공 아파트, 고향이, 그것도 이제 여기 있는 한 30, 40대나 그렇고 요즘 20대는 다 고층 아파트를. 그래서 노래 가사 속에서 고향이라는 노래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우리 아이돌이나 젊은 가수들이 뭐 고향에 관한 노래는 무슨 뭐 불의 명작이나 복면가왕 같은 데 가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부른 노래 흉내낼 때 정도나 부르는 거지 새로운 앨범에 고향을 집어넣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세시풍속을 잘 보여주는 게,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답이 한결같아요. 추석 때
연휴 때 고향 가는 젊은이가 많을 것이냐, 해외 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이냐,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세어본 구체적인 통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많아요. 추석 때 이제 또는 연휴 때 고향 차로 몇 시간씩 운전해서 고향 가는 젊은이들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 60이 넘은 제 동창들도, 고향을 떠나온 제 동창들도 이제 더 이상 고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갔는데 이제는 안 간답니다. 왜? 고향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피부치 친척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이제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집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고향에 안 간다라는 거. 그래서 시골에 이제 우리 매장 풍습이 과거에는 화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매장을 해야 됐죠. 그래서 죽은 자리에서 안 떠난 자리, 자기가 살던 자리에 다 매장을 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산소가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21세기 한국 사회는 이제 이주사회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더 살기 좋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 않는다라는. 요즘 20대들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해외로 이주하지 않아요. 일본에 일자리 많이 났다고 일본에 가는 학생들이 좀 있긴 있지만 별로 탐탁해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이주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 전환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주 세대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정착 세대라는 겁니다. 고향이 없는.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국가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원래 거기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그런 텃세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래 그 서울 지금의 신정동 그쪽에서 태어났다가 잠깐 부모님 직장 때문에 경기도 동두천 갔다가 다시 서울 신정동으로 와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안양청 주변으로 거기 이제 긴 지금으로 말하면 판자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달이 갈수록 학기가 지날수록 학생 수가 점점 커져서 제가 신정 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6학년 때 돼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커다란 관심 및 커다란 관심사가 뭐였냐면 번호를 매기는데 학생들이 오는 순서대로 과연 100번이 나올 것이냐 100번이 나온다면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1부제, 2부제 수업도 하고 2부제 수업도 되질 않아서 3부제 수업까지 하고. 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왔던 사람들이 다 정착을 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정상국가고 됐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제가 정상국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런 이주사회, 사람들이 막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살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드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원래 미국은 이제 이민자 국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약 여기서 보면 퍼센트들, 약 65%까지가 자기 부모, 성인들이 자기 부모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 조사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인구 이동을 패턴을 이제 찾아서, 여러 가지, 직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한 건데, 그건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자, 그래서 샘플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너는, 너가 태어난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 중에서도 엄마와 이혼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너희 엄마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약 60%까지가 47마일. 47마일이면 한 90km. 우리 차로 다니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정도의 자기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로한 부모가. 그래서 그 연로한 부모들은 자기 고향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하면은 이제 부모 자식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막 멀리 가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교육받고 만약에 그 지역이 좀 너무 왜소하거나 낙후되어 있으면 좀 교육이 좋은 곳으로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기반을 잡고 직장을 잡고 일하는 게 패턴이다라는. 자, 이게 정착시대의 거주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6.29 선언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하자라고 한 것은 이제 그걸 본 겁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정상국가가 되고 자, 그렇게 되려면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이제 분산해서 각 지역이 골고루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6.29 선언, 우리 국가적인 민주화의 목표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바로 이런 지방자치, 교육자치, 자치분권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미진한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당도, 야당도. 자, 그런 이유를 저는 그 결과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방자치를 1995년부터 6.29 선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6공화국 헌법을 바꾸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자.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못했지만 하기로 해서 1995년부터 이제 민선자치, 지방자치를 했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서 뭐 잘했다, 잘한다, 못한다라고 뭐 할 수 있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라는 어떤 헌법적인 과제, 민주적인 과제는 매우 미진하다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잘 안 돼서 뭐가 문제인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는 뭐 여러분들 다 배우셨기 때문에 자,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국가 단위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이라면 지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지역 단위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의사결정을 듣기가 어렵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대표를 뽑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를 하죠. 그래서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자,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 지역 주민이 이 주인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지방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청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정부만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방 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정당이 있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국가적인 의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라.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정당들은 대부분 지역 단위 정당입니다. 지역 단위가 모여서 전체 국가적인 정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우리가 뭐 여의도는 얘기를 하지만 서울시 시의원들이 됐든 뭐 그 구의원이 됐든 정당이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투표할 때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민주정의당 정당이 있긴 있는데, 정당 딱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느냐?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당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정당원 친구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그럼 5%도 되질 않습니다. 지역에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제 지방정부와 정당만 맡기면 역시 지역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냐?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거,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해요. 정당은 어떤 일을 해요? 표가 되는 일을 합니까? 표가 떨어지는 일을 합니까? 표가 되는 일만 해요. 표가 되는 일만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도 마치고 지역 단위도 마찬가지로 표만 많은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에는 좀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표가 떨어질지 몰라도 국가 전체를 봐서, 지역 전체를 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는 거냐? 시민단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요. 시민단체, 지역의 시민단체 없어요. 시민단체 있어봐야 전국 단위 시민단체 정도만 있을 뿐이지, 지역에서 그런 뿔뿔이 시민단체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민단체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역 주민들이 주인과 대표를 행사하려면 그 지역 내에 언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그 지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와 관련된 일들, 부산 시민들은 부산 시민과 관련된 일들,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아산은 충남 아산과 관련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언론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이용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 문제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체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여기 국민들을 대입하고, 그 중앙정부 대입하고, 정당 대입하고, 시민단체 대입하고, 언론 대입하고, 이게 다 있어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신문이 없이, 방송이 없다면 나라 꼴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정당이 없다면 누가 국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정치적인 아젠다로 만들고 법을 만들겠냐라는 거죠. 정당이 없다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들 잘못한다고 하지만 정당 없이 민주주의를 국가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산주의 국가도 정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밖에 없다. 지방정부. 아주 제한적으로. 그나마도 지금 보면 이러한 그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을 뽑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행정 단위로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사슬.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 사람들 선거에 나와야 됩니다. 선거운동 해야 되죠. 누가 선거운동 해줄까요? 국회의원 선거운동. 누가 해줘요? 국회의원 선거운동?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선거운동을 해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거고, 떨어지면 못 받는 거고. 자,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
이 국회의원이 제일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위에 있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이 국회의원의 하부 구조, 서포트를 하는 조직처럼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방자치, 지난 우리 지방선거에서 뽑은 구의원들, 시의원들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근데 뭐 하는지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 준비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출마하는 게 아닌데도 그거 준비해야 돼요. 다들 그것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기초의원만큼 서울시는 구의원, 지방은 군의원, 시의원 정도는 공천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자치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이제 공약 받을 때 다 요구를 해서 모든 후보들이 선거 공약에는 집어넣어요. 자기네들이 되면 이 정당 공천제 폐해가 심하다. 지역 일을 하는데 무슨 보수, 진보, 그 여야가 뭐가 있느냐. 동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기초의원만큼은 정당 공천하지 않고 정당 라벨 없어도 그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들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난 지방선 6.13 지방선거를 보면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주면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후보자의 공약을 뽑겠다. 소속 정당은 13.5%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후보자의 청렴도를 보고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 한 1년 좀 지났죠? 그때 지방선거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 정당 지지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 보고 그냥 정당 몰표로 찍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심지어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당 소속만 보고 찍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당에 잘 들어가가지고 운 좋게 당선된 분도 있고 정당을 선택을 잘못해서 매우 유능하지만 당선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려면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정당에 들어가야 돼요. 정당에. 그 정당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모순이고 폐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각 지역에서 이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모순들을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서 이 주민들이 정말 주인 행세를 하는 시민단체들을 만들자. 여러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지금 요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체들과 비슷합니다. 처지가.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 어느 때 손님이 제일 많아요? 개업할 때 제일 많습니다. 개업할 때. 화환도 많이 가져오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번창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개업하는 날은 손님도 많고 잘 될 것 같은데 개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발걸음들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폐업하고. 시민단체도 창립대회 할 때, 개국할 때 사람들 많아요. 지역에 남아있는 시민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몇 개의 시민단체를 제외하건 그 지역에 정말 풀뿌리 시민단체,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참여, 주민 참여, 결국 지방자치분권은 주민 참여가 핵심인데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쉽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참여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촛불 시위를 하든 뭐 태극기 시위를 하든 이게 참여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옮기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계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단계대로 되지 않으면 촛불 시위에도 가지 않고 태극기 시위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정보 습득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극기가 뭔지, 탄핵이 뭔지, 촛불 시위가 뭔지, 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갔을까요? 거기를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죠. 우리 다 알 수 있겠죠. 자, 내가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많이 얻고 그 다음에 거기 갔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정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극기 시위를 하든 촛불 시위를 하든 검찰 개혁을 하든 뭐 대통령 탄핵을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하는가 하는데 교통만 불편해.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기 갔을까요?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관심이 있어요. 관심만 있지만 관심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도 모자라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감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우리가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유대,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울분을 참고 나 혼자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내가 가서 뭔가 나의 의견을 표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히 지지하거나 강력히 반대해야지 여기 간다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참여라는 행동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에는 이 정보가 깔려 있고 우리가 참여자치나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 우리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정보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거의 얻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얻는 정보 뉴스는 세대를 막론하고 뉴스와 언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와 의견, 뉴스를 구하는데 여기에 자치와 분권, 지방분권에 관한 것들은 쏙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 하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쁠 게 뭐가 있어? 서울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지방은 사람이 없다는데 그거는 그냥 초등학생 정도의 판단력만 가지면 누구든지 지방분권 해야 돼. 균형 발전해야 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도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것조차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분들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시민들에게 그 공개하는 그 시민대학 강좌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아주 실용적인 거, 기술적인 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용한 거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앉혀서 그래서 나 어디 가서 누구 강의를 듣고 왔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정도 아니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치와 분권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매우 예외적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항상 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얻는 중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인 언론에서 자치와 분권, 지방 분권을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루지 않는지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의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에 지금 살고 있어서 오랜만에 여기 강의 마쳐 오느라고 퇴근 시간에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디다 눈 돌릴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없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뉴스와 정보 오락을 우리가 손에 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 해결하는데,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우리가 통화나 카톡이나 문자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신문을 읽는다, 뉴스를 읽는다라는 비율이 20, 30, 40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에서만 좀 떨어졌고요. 10대에는 음악이나 게임을 좀 더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종이신문을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동아일보를 구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죠. 그래서 한때 90년대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이 70%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 70%라는 것은 노령 가구나 1인 가구나 이런 것들 빼면 거의 웬만한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는 다 신문을 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동네마다 다 신문이 배달되고, 그래서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묵가지도 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자전거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는 10집에 한 집도 안 봅니다. 집에서 돈 내고,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신문, 일간신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분. 여기 지금, 여기 네 분이고, 한 50분 정도 되니까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옛날보다 돈도 더 적게 들이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필요한 뉴스를 종이신문 문자로도 글로 된 뉴스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동영상 뉴스도 받고 쉽게 봤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가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뉴스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분 정도.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들은 매일매일 나오는데,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제가 서울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큰 사고나 치지 않으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서울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충남도지사가 한때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그거는 충남도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스캔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의 뉴스, 중량구의 뉴스, 동대문구의 뉴스, 영등포구의 뉴스가 없다면 아마 지역 뉴스는 못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무너졌든지, 거기서 무슨 싱크홀이 생겼든지, 아니면 무슨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아파트 값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뚝 올랐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뉴스가 안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OECD 선진국 2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던 잘 나가던 신문사나 방송국들이 다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계속 뉴스는 보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는 뉴스들을 어떤 뉴스들을 만들어야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시청할 것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26개국 선진국들입니다. 대부분. OECD랑 딱 겹치지는 않지만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뉴스, 흥미있는 뉴스, 알고 싶은 뉴스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3%가 가장 많이 나온 게 63%가 무엇에 관한 뉴스다? 지역에 관한 뉴스. 한국은 35%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평균, 선진국 평균, 글로벌 스탠다드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국을 뺀 25개국이 잘못된 걸까요? 한국이 잘못된 걸까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뉴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국가별로 지역신문 구독 인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 역시 그 꼴찌예요. 이 26개국 중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지역에서 왜 신문을 발행해? 지역 신문이 뭐야?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신문들은 지역 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는 어느 도시에서 발행되는 겁니까? 뉴욕.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한국의 조선일보는 조선. 한겨레, 동아시아, 동아, 국제, 세계, 거창하게. 그래서 선진국의 신문은 자기네 지역 이름을 붙여.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지역 언론도 잘 보지 않는데, 그는 왜?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은 나라이니까. 근데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덴마크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철저하게 자기 지역 단위로 지역 뉴스, 지역 언론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정말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모라면 교육부 장관이 누가인가가 중요할까요? 내 자녀가 다니는 교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할까요? 교장이 누구인가가, 교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교육부가 입시제도를 뭐 정시를 어떻고 수시를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아니면 지역 뉴스가 부실해서 지역 뉴스가 부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 서울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의 지역 신문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어요. 서울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을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정도, 두 분, 세 분 정도. 각 구별로 서대문 신문도 있고 동대문 신문도 있고 저쪽에 양천구 신문도 있고 지역마다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 신문도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지역 뉴스를 만들긴 하는데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또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전반적인 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뉴스이냐, 뭐가 뉴스냐, 뭐가 뉴스인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뉴스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밤에 오늘 밤에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한 100명이 걸렸다. 그 100명이 다 뉴스가 될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뉴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뉴스가 안 되죠.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을 했으면 뉴스가 되죠. 장호순 교수가 음주운전을 했으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저 사람이 음주운전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국 교수가, 이건 뭐 이렇게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한 것보다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가 음주운전한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뉴스인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예요? 학생들, 가족. 아이고, 우리 남편 사고 치더니 오늘 또 사고 쳤네. 우리 교수님 항상 그렇게 술 좋아하시더니 또 단속되셨네. 그래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한 것보다 장호순 교수가 음주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관심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뉴스는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뉴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뉴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뉴스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부산 지하철이 오늘 밤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 10분 동안 멈춰 섰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뉴스예요, 뉴스 아니에요? 뉴스예요, 뉴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뉴스가,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뉴스가 계시네. 서울 시민들에게는 부산에서 그 지하철 고장 난 건 뉴스가 아니죠. 그렇지만 서울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1분 동안 고장 서 있었다, 10분 동안 서 있었다, 그거는 당연히 뉴스가 되겠죠. 똑같은 지하철 고장 뉴스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겐 뉴스가 되고 누구에겐 뉴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긴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고령자들에 대해서 은퇴 후에 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퇴 후에 소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은퇴 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뉴스가 당장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대학 입시 문제, 정시냐 수시냐 비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관심 있으신 분들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죠. 똑같은 서울 시민이라 하더라도 어떤 건 나에게 중요한 뉴스가 되고 어떤 건 중요한 뉴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각 사람마다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입니다. 입시에 관한 뉴스를 제공을 해주면 입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는 거예요. 증권에 관한 뉴스를 주면 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를 만들 때 세상에서 많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뉴스 가치로 판단을 해서 뉴스 가치가 높은 것을 일단 뉴스로 채택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거의 전 세계가 거의 다 보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향력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시 뉴스, 10시 뉴스 대형 사고가 나서 막 다른 뉴스 다 빼놓고 그 사고만 한다 하더라도 뉴스가 다 끝나기 전에 빠뜨리지 않는 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날씨죠. 오늘 날씨. 그러면 날씨를 왜 해줘요? 날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날씨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에서 예외 없이 날씨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의 날씨. 날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보면 태풍, 올해 태풍이 많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태풍이 연이어서 2개 나왔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요거 써놓은 것을 제가 기억력이 이제 둔해져가지고 써놔야 돼요. 올해 22개의 태풍이 발생을 해서 18호와 19호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18호, 19호 태풍 2개가 왔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근데 21호, 22호 하기비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었는데 우리는 큰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에 그냥 큰 태풍이 왔다더라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랑 직접적인 영향력들이 적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두 번째 있는 근접성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는 뉴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일본과 가까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적절해야 되고요. 최신걸 갖다, 그 다음에 뭐 갈등이나 신기함이나 뭐 저명성이나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은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런 6가지 요소들이 하나라도 강하게 들어있으면,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 더 좋고, 한두 개라도 강하게 들어있으면, 그래, 그럼 일단 진열대에 올려.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뉴스로 만들어.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자, 일단, 자, 이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서울 시민들이니까. 누구예요? 서울시장 후보.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사람은 누구? 아시는 분, 아까 손 드신 분은 아셔야 되는데.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경기도지사. 자, 그래서 지난 그 지방선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방송을 가장 많이 탄 후보는 요 분이었어요. 왜?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분은 부산시장 후보들이었는데 부산 시민들 정도만 알지 부산을 벗어나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왜 경기지사 후보의 언론이 가장 많은 보도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뉴스 가치 중에서 보면 뭐예요? 영향력, 뭐 서울시에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뭐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신기함, 갈등성, 저명성 뭐 등등. 자, 그래서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뉴스인가요? 6.13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서울 시민들에게? 그렇진 않아도 어쨌든 언론은 이런 스캔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뉴스를 선호하고 클릭하고 다운받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런 뉴스가 되고. 그래서 제가 뉴스의 경제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뉴스 언론은 시장에서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에요. 시장 경제 체제에 포함된 기업으로서 이윤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뉴스를 읽거나 보면서 돈 한 푼 안 내시죠? 공짜로.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신문사나 방송국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수익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렇죠. 광고에서 내야 돼요. 광고 수익. 그래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보고 우리 영화관에 입장료를 낸다거나 책에 책값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보고 읽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내는 대신 광고를 봐주는 거예요. 광고를 봐줘야 된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구독료나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대신 광고료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고를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나요? 적어야 되나요? 당연히 많아야 되죠. 당연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요 세 사람의 무슨 정책 토론을 보는 걸 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스캔들 기사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의 뉴스의 경제학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조회를 하고 클릭을 해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같은 얘기 해봐야 아무도 클릭도 안 하고 아무도 거기에 광고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언론의 경제학. 그래서 언론의 첫 번째 제가 해서 강조한 것은 광고에 의존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쉽게 이해해야 되는, 자, 이런 걸로 뉴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론 경제학의 두 번째는 정말 드물게 특이하게, 아까 광고에 의존하는 것도 매우 특이한 구조이긴 한데 더 특이한 것은 지역 제한적인 시장이다. 제가 여기 까막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놨나? 예, 아직 안 해놨고. 지역 제한적인 시장이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이 이제 경제 개발과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이 뭘로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죠. 엄밀히 하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국산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저기 뭐 물통 안에 있는, 물병 안에 있는 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의 옷 원료들 다 수입한 것이고, 종이도 수입한 것이고, 과자에 있는 밀가루에서부터 초콜릿 다 수입한 것이고, 머리 염색약도 수입한 것이고, 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갖다 팔죠. 그래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의 국경은 있지만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11월 11월, 뭐 그 중국에서 지금 큰 쇼핑하는 날인데 한국 물건 얼마든지 갖다 팔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직구로 물건들을 수입하고 등등등등, 이제 시장 장벽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서 만들든지 어디서 소비가 되든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 뭐 북극에서도 팔리고 아프리카에서도 팔리고 사막에서도 팔리고, 우리는 칠레에서도 포도를 수입하고 뭐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를 수입하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지역 제한을 받는, 원산지를 벗어나면, 원래 생산한 곳을 벗어나면 상품 가치가 거의 제로의, 상품 가치가 없는, 그래서 거기서만 팔아야 되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언론,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언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마 수입하지 않는 게 신문이에요. 신문 뉴스, 방송 뉴스. 수준이 높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뉴스, 값이 싸다고 해서 중국이나 인도의 뉴스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스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에 있는 것을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나 뭐 한겨레, 뭐 KBS, MBC 같은 언론사들 경영이 지금 어려운데, 그럼 수출해라. 수출로 먹고 살아라. 한류처럼 수출을 해라. 수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을 못하는 상품입니다. 여태까지 그 외국산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외국의 경쟁자가 없이 편안하게 장사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별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의 언론이 내 지역의 여론이나 뉴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의 언론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언론이 내 지역에 필요한 뉴스와 여론을 제공할 수 없는 시장 구조이고, 다른 지역의 언론이 내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지방 소멸하는데 저쪽에 뭐 고흥이나 뭐 전라남도 고흥이나 경북 의성 이런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서울과의 연관성이 있을 때나 관심이 있는 거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타 지역의 언론이 내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대변해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신문들과 지금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가짜뉴스라고. 그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권위 있는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냐? 자, 이런 부분을 두고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뉴욕타임스도 아까 말한 대로 뉴욕, 워싱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워싱턴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거의 안 읽는다라는 겁니다. 뉴욕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를 읽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다 자기 지역에서 있는 언론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떤 구조냐 하면 지역의 언론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집중된 언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산업 시대. 중앙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봉건 시대, 식민지 군사 독재 시대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게 언론인데, 자, 특히 서울 집중도가 지독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90%가 방송 제작과 관련된 제작비를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질 않는데. 그 무슨 얘기냐?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관점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방송들은 있는데 이 지방 방송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구조.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군사 독재의 유물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자, 이게 지방 방송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BC는 전국에 있는 지방 MBC를 서울에 있는 MBC가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원래는 각 지역에 있는 개별된 회사의 지역 방송사였는데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인이 있었는데 50 시절에 다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다 빼앗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 MBC가 다 소유하게 했어요. KBS의 지금 지방 이 지국 체제는 일제 식민 군사 독재 시절 특히 1974년에 한국 방송공사 체제를 만들면서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지방으로 움직이는 전국의 언론을 중앙에서 통제하는데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과 국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파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업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너희들도 피해를 봐라 하고 조업을 거부하고 그래서 균등한 기회,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 방송 파업은 거의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권과의 우호적인 인사가 청와대로부터 국회로부터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언론의 정치학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를 받아.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언론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보교환을 하거나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29 선언에 보면 자유 언론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후에도 실제로 권력은 언론을
손아귀에서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은 권력에게 유용하고 자본에게 유용한 언론. 그래서 권력에게 유용한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 소수, 언론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적으면 좋죠. 시끄럽게 하는 애들 숫자도 적고, 말 안 듣는 애들 통제하기도 좋고,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들이나 또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국가에서는 언론의 숫자를 제한합니다. 언론이 많지 않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래서 소수의 중앙이 집중된 언론은 결국 권력에게 매우 유용한 언론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KBS, MBC 같은 방송,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들이 다 이런 중앙에 집중돼서 권력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본에게도 유용한 언론이 우리 삼성이나 LG나 무슨 현대나, 자, 이런 우리나라 거대 재벌들은 언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언론이 적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뇌물을 주기도, 촌지를 주기도 훨씬 쉽고, 광고를 줘도 훨씬 더 광고를 나눠주기도 훨씬 좋고, 말도 잘 듣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에게 유용한 언론도 소수, 그 소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제일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유용한 언론은 한 군데 몰려 있는 몇 개의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이 흩어져 사는 만큼 언론도 같이 국민들 곁에서 분산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언론이 진짜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유용한 언론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국가, 이 비유는 잘못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언론은 이런 다수의 언론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역으로 언론이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지역 언론의 분산 정도는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비민주는 요거는 민주국가입니다. 요거는 그 오타이고요. 그래서 비정상이고 독재 국가의 언론은 이 중앙 언론이 더 비대하고 지역 언론이 지리멸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현실을 보면 이런 비정상 독재 국가의 언론의 현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중앙 언론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그것이 방송이 됐든 종편이 됐든 신문이 됐든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 뉴스 이용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극히 몇 개의 신문 방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6.29 선언 이후에 식민지 체제 극복하고 그 다음에 독재 체제 극복해서 민주국가, 정상적인 국가로 됐는데 왜 언론은 비정상 국가, 독재 국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건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청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유일이라는 말은 좀 과장된 부분이고, 과거 식민지 독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언론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언론 통제 역사라고 봤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이고요.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상지대 박용규 교수, 언론 여사를 연구하시는 박용규 교수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게 1929년과 1939년 10년 간격을 두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읽던, 구독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서울에서 동아일보가 37,802부를 발행하고 조선일보는 24,286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시대, 적어도 일제시대에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신문을 보는 구독과 구두를 다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선 총독부 시대의 기록을 토대로 조선 총독부 시대의 경찰들이 신문 독자를 감시한 그 장부를 토대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데이터는 믿을 만한 데이터이고요. 저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을 보다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경성은 어디입니까, 지금? 경성은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발행되던 신문이 제일 많고요. 근데 서울에서만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인천, 대전, 부산, 마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신문이 발행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신문을 발행한 문자를 봤습니다. 국문은 한글과 한자가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만든 신문이고, 일문은 일본어로 만든 신문입니다. 그럼 일본어로 만든 신문은 누가 읽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읽었겠죠. 그래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 우리 식민지 시절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부터 인구 통계를 보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30만 명으로 추산된답니다. 30만 명. 그러면 우리 당시 해방 전에 인구 2천만 명이었을 때 1.5%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1.5%에 해당되는 일본인들은 신문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서울서도 만들고 경성에서도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만들었어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을 어디서만 만들었어요? 국문으로 된 건 서울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신문 발행을 허용하면서 서울에서 하나 만들고 부산에서 하나 만들고 평양에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만들어라? 서울에서만 만들어. 왜? 감시하기 쉽게. 불온한 기사가 나면 바로 인쇄를 중지할 수 있도록. 반면에 일본인들은 몇몇 되진 않지만 너희들은 전국 각지에 가서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교환해서 신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들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이제 자기네들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었던 게 신문을 만드는 윤전기였습니다. 인쇄시설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질 못했어요. 몸만 도망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다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50년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과 지방이 한 반반 정도. 서울에서만 만들지 않고 지방에서도 신문을 만들면서 비교적 균형을 이뤘었는데 우리가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5.16 군사정부는 조선 총독부의 언론 통제 정책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숫자를 줄이고 그 신문들을 대부분 중앙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주의 시대가 되고, 이 시대가 되면서 첫 번째는 이주의 시대가 되고, 해방 이후에 공교육이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교육이죠. 공교육이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대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것, 자기 부모 세대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 중에서는 간신히 한글만 쓰고 간신히 한글만 읽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저희보다 좀 윗세대에서는 적어도 초등학교는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서 글은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도시에 몰려오게 되고, 도시에 몰려오면서 이제 친구들도 많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마을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문과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문과 방송은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19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델, 즉 이 중앙 언론이 전국의 뉴스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중앙 언론이 전국적으로 읽히는,
소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만 뉴스로 전달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대 정신이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대 감각이나 이런 정보들을 대부분들은 뉴스, 언론을 통해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 외에 정보를 얻는 뭐 어떤 책을 읽는 비율도 굉장히, 독서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 또 매우 제한적, 어떤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인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국 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자, 그러한 그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중앙 언론이 전국을 커버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뉴스는 다룰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런 이주 시대의 정서를 계속, 이미 지나간 시대고 현실이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 고향 얘기를 하고 이주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언론은 전국에다 자신들의 지금에 있는 구조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치 분권에 대한 중앙 언론의 관심은 지극히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분산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의 전국 언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시장을 다 잃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을 하게 된다면 지극히 자신들에게,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또는 의견이 담긴 지역신문이나 지역 방송들을 보게 된다면 전국 언론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지역 언론은 자기 지역의 뉴스도 전달하고 전국적인 중앙의 뉴스도 전달하고 세계의 뉴스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의 예를 들면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 뉴스도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를 비롯한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국제 뉴스도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언론을 만들면 지역 뉴스, 전국 뉴스, 국제 뉴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뉴스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전국 뉴스를 하면 지역 뉴스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KBS, MBC를 추월해버린 JTBC라는 8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시청률은 굉장히 높은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뭐 도봉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분권을 어느 때 다루느냐, 우리 언론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상투적인데, 예를 들면 경북 예천군, 여기 혹시 경북 예천이 고향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경북 예천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안동 옆에 있고요. 근데 갑자기 지난 여름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거기 군의회 의원이 어디 해외 연수 나갔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잔치분권, 이런 어떤 타 지역에서 어떤 스캔들이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골목식당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식당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뭐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인천 전국 각지를 다니는데,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골목식당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인천시에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협찬을 해줘서 주민들의 혈세를 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종편 프로그램 중에서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근데 거기에 거제 시장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왜 나왔니 봤더니
도시어부 그 거제도에 촬영하러 왔을 때 숙박, 식사, 교통 이런 것들을 거제시에서 다 대줬대요. 수천만 원 세금 들여서. 시장님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들은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국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뉴스다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지도입니까? 미국 지도예요. 미국에는 엄격히 말하면 전국 단위 방송이 없어요. 방송국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나눠진 것은 이게 전체로 한 미국을 220개 정도로 쪼갠 건데요. 이게 각 지역 방송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CNN을 보든 뭐 우리처럼 KBS나 MBC를 보든 다 지역 방송을 통해서 봐야 돼.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KBS, MBC도 일본, SBS 이런 것들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의 NHK만 하더라도 지역 방송국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흩어져 있고, 이런 지역 방송국에서 해당 지역의 뉴스, 오락, 드라마까지 만들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실질적으로 영국이 중앙 집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과 좀 비슷하게 런던과 파리의 영향력이 큰데 방송은 철저하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권역별로 우리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위성 방송 시대가 됐지만 방송국을 더 잘게 쪼개서 지역 방송의 숫자를 오히려 더 늘리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은 재밌는 게 독일은 전국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KBS나 MBC 같은 게. 근데 그거를 주인이 지방 방송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예요. 지방 방송과 지방 정부가 중앙 방송들을 컨트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대부분 지역의 뉴스나 지역의 언론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뉴스와 지역 뉴스를 골고루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뭘 하는지도 알지만 우리 동네 주지사가 뭘 하는지, 우리 동네 시장이 뭘 하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지역신문 구독률 매우 낮다라는 거 설명드렸고 여러 가지 지역 방송이 있긴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원순 시장 텔레비전에서 보기 힘들지만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전 충남 지역 방송이 있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도지사와 시장이 뭘 하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서울은 아예 그 지역 방송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알고 디지털에는 지역 언론이 전부하다.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에 지역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날씨만 내가 가는 지역의 날씨는 알려주는데 내가 있는 지역의 뉴스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용하는 대부분의 언론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서울에서 만드는데 그렇다고 서울의 지역의 언론도 아니고 중앙 중심적인 이런 내용들만 계속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나 지역은 없고 서울과 국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를 얻을 수 없고 제가 여기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언론이 지역 단위 언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도 100개 정도가 되고 전국을 따지면 한 700개, 800개 정도가 됩니다. 신문만. 근데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 중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 언론을 외면하거나 거부한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 텐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지 않으니까 광고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당연히 광고가 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고 매우 영세한
그래서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뭐 그 동대문구를 대표하고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언론인데 매출액을 보면 작은 김밥 체인점 매출액보다도 적은 자 그런 영세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역 뉴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지역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뉴스는 있긴 있지만 뭐 보도자료나 보내고 뭐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해야 할 원래 지역에서 언론이 해야 할 원래의 기능, 본래의 기능, 신속하게 뉴스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것. 자치단체 단위로 시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청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정 이번에 내년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매우 무기력하고 낙후한 지역사회. 지방 사람들은 서울만 바라보고 있고 서울은 저런데 우리는 뭐야? 서울 사람들도 강북으로 강남으로 나눠와서 강남은 저런데 강북은 뭐야? 근데 강남 사람들도 가보면 또 여기도 지금 물가만 비싸고 집값만 비싸고 우리도 살기 힘들어. 왜 재개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우 무기력하고 낙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이주 시대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 좋고 먹고 살기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느냐? 여기 청량리 전농동 사는 사람이 강남으로 이사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 팔 벌려서 무작정 상경자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서울이 아니라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떠날 수 없는 우린 지역사회가 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건강하게 만들려면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중앙 언론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앙 언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언론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자치분권, 우리가 이제 시대착오적인, 또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 대한 균형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자, 이건 뭡니까? 전국 여행 도로 지도. 이거 차에 싣고 다니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예. 아직도 갖고 다니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예. 두 분.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한국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당시 5,000원 하다가 뭐 10,000원 하다가 20,000원까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점에서도 안 팔리는데, 왜? 이제 지도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 길에 대한 거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나요? 지도도 보지 않고 어디든지 척척 가실 수 있나요? 정말로요? 지도를 보긴 보는데 다른 종류의 지도를 보시는 거죠. 무슨 지도를 보셔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몇 분 계시네요. 지도책 갖고 다니시는 분은 조금 많긴 한데 대부분 내비게이션 안 달고 다니죠. 내비게이션도 홈쇼핑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채널 돌릴 때마다 다 내비게이션, 책은 10,000원, 20,000원 할 때 내비게이션 얼마 했어요? 200,000원, 300,000원. 훨씬 더 비싼 건데 기꺼이 사람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예요? 왜 싼 지도책을 사용하지 않고 이 비싼 내비게이션이나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편리하기 때문에. 뭐가 편리해요? 빨리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편리한 비결. 지도는 어때요? 큰 지도예요? 작은 지도예요? 다시 지도책으로 이제. 자, 우리 지도의 종류를 보면
전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고,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만, 주변 100m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큰 지도, 세계적인 지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국가적인 지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작은 지역을 알려주는 지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작은 지역. 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뉴스나 국가적인 뉴스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세밀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지도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한민국 지도하고 세계 지도만 보고 지금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금 그 자치분권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왜? 우리는 이제 이주 시대가 아니라 정착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딴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언론이 관심이 없다. 언론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런 자치와 분권, 내 언론을 만든다면 우리 언론은 생존이 지금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바꾸지 않고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분권을 할 때 이런 언론의 개혁, 언론의 자치분권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